약간 단어를 금융이라고 해서 금리 인하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주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냥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겠네요. 네네.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엉망입니다. 대부분이. 네. 초대형주를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형주 중에서 국민주 좀 삼성전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느덧 바닥에서 거의 20% 가까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또 지수는 좀 상승을 예측해 주셔서 네. 삼성전자 좀 지금 위치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대형주라 그러면 그 중에서도 최고 이제 큰 주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관점 뭐 그냥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완전히 바닥 대비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특히나 또 그런 걸 볼 때는 일중으로 가장 그 이제 종가 낮은 날에서도 삐침으로 낮게 된 것 대비해서 이렇게 쭉 꼽으면 나오거든요. 뭐 바닥에서 벌써 20% 올랐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적당히 이제 하락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거래를 적당히 했다라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낙에나 반도체 쪽이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최근에 여전히 이제 재고가 너무 많아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비관론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점들이 개선이 되어 나가면은 뭐 그에 따라 가지고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재고를 좀 보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런 뭐 증시가 순환론적 관점에서 움직인다 이런 그 이론 자체가 배경이 어떤 게 있냐면 순환론도 짧은 순환 주기가 있고 긴 순환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경기 주기 중에 한 40개월 정도 되는 재고 순환 주기를 가지고 주식 시세를 설명할 때 나온 이론이거든요. 네. 이 주식시장 뭐 사계절이니 순환론 이거 자체가요. 그랬을 때 약세장의 제일 끝에 역실적 장세 제일 끝부분에 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재고 조정이고요. 재고가 과잉 재고가 돼서 그거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 근데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해소하려니까 할인 판매를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은 엄청 안 좋아지게 되는 건데 그때가 사실은 바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재고가 어떤 식으로 조금 줄어들어 가느냐 혹은 증가율이 떨어져 가느냐 그거를 보시면은 향후에 이게 주식이 진짜 믿을만한지 아닌지 그게 보이실 것 같고 일단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우리나라가 매월 말일에 산업 동향 자료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서 반도체 동향 발표가 뭐 생산하고 재고가 발표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2달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생산은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고요. 그리고 재고는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재고 증가율이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이게 빨리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좀 재고 조정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금융장세는 금융 환경이 완화돼서 나타나고 그 뒤에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에는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하면서 그때 가면 이제 과소재고가 돼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쌓기 시작을 하면서 또 실적 장세되면서 랠리가 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힌트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며칠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를 택하지 않고 TSMC를 택했다고 이러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거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되는 거야, 반도체 매력에 TSMC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삼성전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워렌 버핏의 매매에 대해서는 버핏이 직접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핏의 또 제자분들이 좀 나눠가가지고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버핏의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고요. 다만 근데 버핏이 살만한 조건들은 다 갖춘 것 같다 인 게 굉장히 퀄리티 있는 기업이죠. 업계에서 최고의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주주 환원에 적극적입니다. 이 회사가. 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버핏이 사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그 주주 환원책에 적극적인 기업들 위주로 산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은 애플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애플이 보시면은
팀쿡이 들어온 이후로 발행 주식수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어. 자사주 매입 소각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핏이 레터 쓰고 본인이 오마에서 그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때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게 나는 애플을 사가지고서 주식을 좀 팔았는데 지분율이 더 올라가서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삼성전자가 내 생각에 부족한 부분은 주주환원책이지 않느냐. 네. 만약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환원율을 더 높이게 되면 아.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뭐 어쨌든 그래도 안 산다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요건을 하나 더 갖춰 나가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그 삼성전자를 그 매수 매도 하실 때요, PBR 같은 것도 고려를 좀 하세요? 근데 삼성전자 경우에는 그 뭐 워낙 다양하게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현금 가치를 넣고 볼 거냐 빼고 볼 거냐부터 해서 우선주 가치도 들어 있고 PER이냐 PBR이냐인데 실은 워낙 경기 민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예상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예 좀 길게 펼쳐놓고서 그 사이에 어떤 때는 돈 잘 버는 구간도 있을 것 같다라 가정하고 어떤 때는 못 버는 구간도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 이고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DCF 그러니까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해 가지고서 저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 분석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본인한테 맞으신 게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한테는 그게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봤었을 때에는 뭐 삼성전자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초대형주에 혹시 그 네이버와 카카오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 50위 안에 뭐 상위 10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빠질 주식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뭐 좋으려면은 결국은 이것도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너무 빠져서 금융장세로 오를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세가 많이 가려면은 실적도 좋아야 된다라는 걸 사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다른 거를 오늘 합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요. 아마 감안해서 들어주실 듯한데 이 회사들이 결국은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아주 성장주잖아요. 근데 성장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장일 때하고 비상장일 때 다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비상장일 때는 적자폭이 커지더라도 전략을 아주 장기적으로 잘 가져간다 싶으면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근데 상장을 일단 하고 나면 분기 실적이 3개월마다 계속 내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니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장기 비전이 있더라도 말짱 도루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이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일단은 좀 그런 경기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습니다. 여기도 광고 경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가 사실 엄청난 화두였었고 뭐 게임 업계도 그렇고 개발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증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예상 대비 실망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비용 관리가 잘 되고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게 2개 분기 연속으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회사들이 다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아까 그 주가 흐름이 상승을 주도하는 게 약간 금융장세랑 실적장세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금융장세의 영향을 올라가게 됐을 때 금융장세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긴축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이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시기인 역시적 장세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갔고 그 다음 장세인 금융장세가 있는데 그 둘이 오버랩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금융장세는 금리 인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연준이 이제 그 새로운 정책을 쓰게 되면서 조금 빨라진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겠네요. 어떤 주식이 있는데 정말 안 좋아요. 근데 그 악재가 많은 주식인데 그 모든 악재를 반영을 하고서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긴축을 혹시나 이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더 많이 긴축을 해야 되면 뭐 한때는 6% 이상까지도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최근에만 해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더 나빠지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이 멈추는 것만 해도 상황은 완화적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 뒤에는 좀 더 완화적으로도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아마 금융장세가 가속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장세라고 하면은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거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금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오르지 않겠구나. 요 정도만 네, 네. 돼도 이제 금융장세에 약간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와, 이거 좀 어렵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페드와치 같은 데에서 어, 선물 시장, 이제 채권 선물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 기민하게 아주 막 매일매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 갈 것 같다, 덜 갈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실 때 그 페드와치나 이런 거 얘기해 주실 때 이해는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예, 있겠구나 예, 예. 했는데 그게 금융장세라고 딱 해버리니까 네, 야 네. 이게 금융장세라고 이제는 더 넓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단어를 딱 금융이라고 해서 금리 인하 요렇게는 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이 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좀 그런 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러면 지금 되게 기업들 상황 나빠지고 실적 추정치도 계속 내려가서 정말로 침체가 오는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럼 침체 안 온다고 보느냐 이렇게도 역질문도 많이 맞아요,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4분기를 전후로 해서 침체다라고 나중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근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침체일 때 한 30% 정도 빠지고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침체에 대한 단어도 우리는 사실 이제 너무 큰 침체를 많이 겪어본 거예요.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대표적으로 IMF가 있고 금융위기 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침체라고 하면 그쯤 돼야 침체지 이게 무슨 침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깊은 침체도 있고 얕은 침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번에 거는 얕은 침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한 40%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네네. 후대에 가서 과거를 봤을 때 그 2100이라고 하면은 그 바닥을 그때 가서는 그 순간에는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서 아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경기 네. 침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기술적으로 보통 알고 계신 게 GDP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침체의 정의로 알고 계신데 미국의 그냥 협회에서 NBER에서 나중에 정해주는 겁니다. 시기는 사실 그때였어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도요. 우리가 2월부터 침체다라고 나중에 그날 2020년 7월인가 8월에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그때가 사실은 침체였어라고 하면 그때가 그렇구나. 침체가 돼버립니다. 예. 그렇구나. 막 경기 침체가 막 이렇게 딱 오면은 막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게 좀 나중에 솔직히 이제 나쁘게 말하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좀 침체 구간도 설정을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매크로 보시는 분들께서 침체하고 주가하고 뭐 성장성하고 막 엮어가지고서 분석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요 그 순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혹시 막 그 뉴스에서 이번 침체는 그 10년 장기 침체 있잖아요. 막 그 네네. 대공황 이후에 있었던 막 그런 걸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10년 뒤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첫째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매니저 생활 시작한 게 11년 말 그때였었는데 저는 코로나가 있을 줄도 몰랐고요. 미중 무역 분쟁 그렇게까지 할지도 몰랐고 모르는 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첫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이례적인 게 많았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그 2021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이제 그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요소들을 도해를 이제 분해를 해보면 그러면 그 요소들 중에서 뭐 물론 제일 큰 거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이런 게 제일 크기는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위 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때문이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된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교통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합쳐보면 한 4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나 40%의 요인은 공급망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나머지 60에도 이 코로나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를 우리가 완전히 브레이크다운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일회성이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은 구조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는 거 보면서 좀 더 정교화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좀 떠나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주식 투자도 그냥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 대표님 한 가지만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예, 예. 2차 전지는 이번 약세장 속에서도 전고점을 돌파했더라고요. 네, 네. 2차 전지도 이 초대형주에 들어갈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갑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도요.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주도주라고 하는 주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주식들이 금융위기 오고서 막 좀 뭐 어떤 건 많이 빠지고 어떤 건 적게 빠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랠리를 해가지고서 신고가를 훨씬 또 높여갔던 그래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뭐 성장주 중에서 거의 최후로 살아남은 게 뭐 2차 전지였었죠. 근데 2차 전지가 적게 빠졌으니까는 덜 빠졌으니까는 못 오를 거야. 그건 전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차별화가 확 나타나겠죠. 예, 그 중에서 차별화가 확 나타나기는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좋은 주식은 더 이제 고점을 해가지고서 올라갈 여력이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막 지금 지나치게 고평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주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으세요? 네, 그거는 그 건건마다 해가지고서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네, 그거는 회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펀드 매니저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으시면은 네, 어떻게 네. 굴리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섞어서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제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는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준다면은 이제 그 초대형주들 예, 그렇게 하면은 되게 이제 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섞어서 하는 거는 이제 뭐 미디어 뭐 이런 다양하게 막 조선 뭐 방산 이런 거 다 사시는 거예요? 네, 그 뭐 앞서 뭐 그런 뭐 성장주나 가치주나 뭐 대형주나 소형주나 많이 빠진 거 적게 빠진 거 이런 것들에 크게 너무 구애받지 마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더 뭔가 색깔을 줘보자라고 하면은 초대형주들이 조금 더는 차지해도 뭐 좋겠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되게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그동안 네. 많이 지쳤었는데 그리고 투자도 초대형주에 좀 집중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 좀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자본감은 변동성도 크고 네, 많이 멘탈도 흔들린 상황에서 그런 거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네. 근데 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뭐 그냥 뭐 한번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네. 네. 대표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터뷰 질문들 대체적으로 한번 드려봤는데요. 혹시 뭐 꼭 전하고 싶은 뭐 그런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예상을 완전히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서두에서 어떻게 보면 뭐 지난번에 하락으로 해가지고서 잘 좀 맞았었고 최근엔 또 좀 의견을 바꿔서 잘 좀 맞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그게 운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예상은 저희가 하는 거긴 한데, 왜냐하면 그 기준도 없으면 안 되니까요. 투자를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바텀업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거 아예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황을 보고서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거기에 의견은 조금씩은 기준은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실 때 요런 거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린 거에 좀 포커싱 하셔서 보면 좋지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는 사실 투자 자체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평생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 밉다고 또 아예 안 하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미우니 정말 조금만 해보겠어라고 하시다 보면 또 거기에서 본인의 색깔도 찾으시고 투자 스타일이나 투자 이런 거구나 이런 경험이 쌓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문가분들의 네. 의견이 이렇게 많이 갈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엉망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뭐 기업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도 다 낮춰져만 가고 있고, 뭐 세상이 나빠질 것 같다는 얘기만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뭐 인플레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지만 그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그걸 뛰어넘어서 침체가 깊게 오면 다 끝나는 거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의견들이 많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86번가의 정강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